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 여러분 지도에서 찾기 진짜 힘들죠? 면적이 고작 0.449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요. 네, 정말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군대도 없고 뭐 천연자원 같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바티칸의 힘은 그 영토 크기나 군사력 같은 걸로는 설명이 잘 안 되죠. 네, 그렇죠. 오늘 지식 강도, 그 비밀,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 힘의 첫 번째 실마리는 역시 그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요. 아, 역사가 좀 특별한가 보네요. 네, 위기와 재탄생의 과정 자체가 좀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저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나서 신앙의 중심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중세에는 교황 권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유럽 왕들 임명하고 전쟁 중재하고. 와, 그랬군요. 자료 보니까 근데 19세기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통일되면서 교황령을 거의 다 잃고 교황의 감금 시대라고 불렸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기가 있었죠.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불과 몇십 년 뒤잖아요. 1929년에 당시 이탈리아 실권자였던 무솔리니랑 라테란 조약을 맺고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아요. 아니, 이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무솔리니가 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죠. 국내 가톨릭 세력 지지를 얻으려고요. 하지만 교황청 입장에서도 이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테란 조약은 그냥 땅 주고받는 그런 합의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다. 네, 가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이랑 맺은 아주 전략적인 타협이었고, 그 이후에 도덕적 권위라는 독특한 힘의 기반을 마련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지만 가장 큰 종교적 도덕적 영향력을 갖겠다, 뭐 이런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와, 그렇군요. 단순한 독립선언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비밀은 그 통치 구조인데요. 교황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는 거잖아요. 네, 신정국가죠. 유일한. 이게 현대사회 기준으로는 참 독특하죠. 자료에 보니까 교황 뽑는 콘클라베, 이것도 굉장히 비밀스럽다고 하고요. 이런 절대적인 권력 구조나 선출 방식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게 그냥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 넘게 이어온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교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콘클라베를 비밀스럽게 하는 것도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막고 오직 신의 뜻을 따른다, 뭐 이런 상징성이 크고요. 아하. 군대만 없는 대신에 그 독특한 옷 입은 스위스 군의병들이 교황 경호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전통과 상징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여성 행정수장을 임명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님. 이런 변화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 현대적인 가치와 좀 부딪히는 지점도 있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 예를 들어 페트리니 수녀 임명 같은 건 뭐 아직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남성 중심이었던 구조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시도라고 읽힙니다. 내부적으로도 변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통과 변화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세 번째는 경제인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공장 하나, 농장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국가를 유지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일반 국가랑은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관광 수입, 또 전 세계 신자들이 내는 베드로 성금이라는 기부금, 그리고 우표나 동전 판매, 이런 게 주수입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모델은 좀 안정적인 편인가요? 일단 성베드로 대성당이나 바티칸 박물관 같은 문화유산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매년 수백만 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크고요. 또 전 세계 13억 카톨릭 신자들의 헌금, 특히 베드로 성금이 중요하죠. 이게 교황의 자선활동에 쓰인다는 명분과 상징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우표나 주화 판매도 수집가들한테는 인기가 많아서 꽤 쏠쏠한 수입원이고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외부 요인, 뭐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거나 아니면 교회의 신뢰도 문제 같은 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약점도 있어요. 과거에 금융 투명성 문제도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스캔들 이후에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 구조를 좀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경제마저도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시민권하고 국제적 영향력인데요. 시민권이 태어나서 받는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일하는 직무에 따라 주어진다는 게 참 특이해요. 한 500명 정도라니 정말 소수의 공동체네요. 네, 아주 특수한 종교 공동체죠. 자료 중에 재밌었던 게 바티칸 은행 ATM 기기에는 라틴어 안내가 나온다고 세계 유일하게. 하하, 네, 그런 깨알 같은 특징도 있죠. 그리고 범죄율 통계가 높게 나오는 건 사실 관광객 대상 소매치기 때문이지 실제 위험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통계의 착시 같은 거죠. 그럼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180개가 넘는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료에 윤리의 강대국이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바로 그 도덕적 권위, 그리고 신앙 네트워크, 이게 핵심입니다. 바티칸 시민권은 사실상 이 종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상징이고요. 실제 영향력은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 또 각국 교회 조직을 통해서 발휘되는 거죠. 아하, 네트워크군요. 교황의 메시지가 전쟁 중재나 빈곤 퇴치, 기후변화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 보편의 가치, 윤리를 호소하기 때문이죠. 군사력이나 경제력 없이도 오직 신념과 도덕적 리더십만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윤리의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 딥다이브였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도덕적 권위, 이게 바티칸 시국의 진짜 힘이었네요. 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어쩌면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바티칸은 믿음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국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지식 강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와 신념이 한 국가 또는 공동체의 국제적인 영향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본질에 대해 어떤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